네, 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김용원 관세사라고 하고요. 1차는 지금 무역영어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 학원의 또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걸 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사가 좀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좀 보니까 얼굴 낯익은 분들 좀 있긴 한데 이따가 질문 응답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좀 바쁠 거예요 지금. 근데 올해 수석 합격자도 저희가 모셔서 공부하는 이런 거 좀 들려드리라고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보면은 2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하고 관세사에 대한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강사진들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합격한 분들에 대한 통계를 이제 최초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어떻게 되고 뭐 공부 기간은 어떻게 되고 뭐 유예가 많은지 동차가 많은지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차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한 5개월 정도인데 5개월 동안 이제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수석 합격한 분, 그 관세사를 좀 모시고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을 좀 소개를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의 법인명은 이제 FTA 관세무역연구원이고요. 이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운데 되게 전략적입니다. 네이버에 FTA만 쳐도 걸려 나오고요, 관세만 쳐도 걸려 나오고요, 무역을 쳐도 걸려 나와서 그래서 요즘에는 FTA라고 치면은 자동 완성이 저희가 1위였었어요. 1등, 2등을 좀 번갈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등, 2등을 번갈아서 하는 저희 경쟁자는 그냥 FTA예요. 걔는 좀 이기기가 쉽진 않은데, 아무튼 그 이름을 이렇게 진 이유는, 연구원으로 진 이유는 단순히 학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관세사고요. 처음에 이 학원을 같이 하기로 했던 그런 여러분들이 관세사분들이 나중에 좀 대학도 한번 만들어 보고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연구원이고요. 보통 이제 학원으로 이제 보통 홍보는 FTA 관세무역 학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세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FTA 관세 전문가라든가 관세와 관련된 여러 자격증, 원산지 관리사, 보세사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실무자 과정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일단 저희 학원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검증된 강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좀 낯뜨겁긴 한데, 일단 저도 그렇고 강의한 지 벌써 19년째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저보다 조금 더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 관세사 쪽에 어떤 지점 대표자분들 아니면 또 법인 대표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분들이 어떤 실무 경험이라든가 오랜 기간 그런 경험을 통한 그런 강의를 굉장히 잘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유명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계와의 활발한 교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무역학과 교수님들이 출제위원 들어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많은 교류가 있어야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요즘에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들하고, 저도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저도 박사입니다. 박사고, 그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겸임교수고 해서 그 교수님들하고 그런 걸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 확보를 위한 노하우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지금도 전화가 와요. 이제 여러 관세법인 대표님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똘망똘망한 친구 우리 법인에 먼저 좀 소개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저희가 많이 좀 도움을 주고, 100%는 아니겠지만 어떤 또 합격자가 또 와가지고 나는 이 법인에 너무 들어가고 싶다. 왠진 모르겠어요. 별로 좋은 데도 아닌데 아무튼 들어가고 싶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대표님한테 좀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청탁은 아닙니다. 받는 건 없어요. 근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고려는 더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는 합격 이후에도 많은 도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학제도가 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거 성적이 우수한 분들한테는 2차 같은 경우 매달 40명씩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 할인을 해드려요. 옛날엔 100% 할인을 해드렸는데 100% 할인하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는 네가 내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곳이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법인들이 꽤 큰 법인들이에요. 세인이 업계 탑이고 A1, 그 다음에 한주,
뭐 신한관세법인 뭐 이런 법인들이 저희랑 뭐 공식적인 MOU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어떤 교류 관계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합격자들, 예비 관세자님들에게 많은 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유일무이한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저희 학원의 합격자 배출 결과인데 2013년에 저희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합격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올해인데,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동점자가 있어서 91명이 합격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두 자리까지 동점이 되면 그냥 둘 다 합격시켜 주는 게 제도예요. 그래서 둘 다 서로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두 명은, 그죠? 걔가 0.01점이라도 더 받았으면 한 명은 떨어지는 거야. 서로 악수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91명 중에 8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어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여기 지금 오신 것처럼 설명회만 와도 다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정말 다 수강을 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91명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91명이라고 하면 더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공산당도 아니고. 그래서 89명이면 괜찮다 싶고,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모의고사. 저희 학원의 2차 모의고사 이제 출신들이 이제 91명 중에 77명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2차 같은 경우는 1차와 다르게 무슨 평가예요? 1차는 절대평가고 2차도 규정상으로는 절대평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제 90명만 뽑는 상대평가죠. 그러다 보면 절대적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위치가, 내 등수가 몇 등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 2차 모의고사 응시 인원이 한 7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의 등수가 굉장히 이제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는 얘기죠. 되게 어수선하네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를 따라서 꼭 내년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 들어오시다가 혹시 오른쪽에 파란 벽 보셨나요? 거기에 이렇게 금색 별 붙여놓은 거. 합격자들 이름을 거기에 다 별로 새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이름을 새길 수 있게끔 빨리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세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세사란 여기 나와 있는데,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 전문 자격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세사를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관세사라는 건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자격증이다 아니다. 뭐 무역 영어랑 뭐 국제무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달라요? 지각하신 분. 어떻게 달라요? 국무사랑 관세사랑 어떻게 달라요? 네? 당황스러워요? 원래 저희가 그래요. 늦게 왔잖아요. 본인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관세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격증이라고 그러죠. 국가 공인 자격증, 뭐 민간 자격증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자격증은 라이센스는 아니에요. 어떤 그런 분야의 시험을 합격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증빙일 뿐인 거지 국가 자격은 아닙니다.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노무사, 간평사 뭐 이런 자격사들을 우리가 보통 라이센스라고 부르잖아요. 라이센스는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 면허예요, 면허.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철컹철컹 되죠. 그죠? 왜냐하면 국가가 의사한테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관세사도 마찬가지로 면허예요. 이 통관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관세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 영역, 비즈니스 영역을 국가가 딱 막아주는 거죠. 펜스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 펜스를 넘어가서 이제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 보려고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격증하고는 여러분 다른 거고, 정말 이거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이니까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다만 그만큼의 합격했을 때 뭔가는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관세사가 주로 하는 일이 수출입 통관, 통관 대행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화주가 직접 수출입 통관을 해도 되지만, 그걸 이제 회사에서 직접 이렇게 세관을 상대로 뛰어다니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관세를 통해서 의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런 업무가 제일 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업 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세무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래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나와가지고 그 회사를 탈탈 털어요, 막.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무조사라고 그러지 않나요? 예. 관세청에서는 그거를 기업 심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년 수출입 통관 건수가 합치면 한 1200만 건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예, 수출입 신고 건수가. 그럼 그 건수별로 세관에서 잠깐만요, 물건 좀 봅시다, 잠깐만요, 이게 가능할까요? 힘들겠죠. 그러면 또 난리 나요. 청와대에 막 민원 올라가고 난리 나요. 통관이 너무 느리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세관에서 통관 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수입 신고하는 사람이 수입 신고를 하면 일단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 통관을 시켜줘요. 예, 그리고 이제 세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을 신고한 거를 사후에 검증을 해요. 그래서 3년치, 4년치, 5년치를 한꺼번에 이제 추징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 한 번에 뭐 몇천억씩 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세사들이 요즘 많이 일을 하는 분야예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FTA가 약간 한물 조금 약간 좀 이제 저물긴 했는데, 그래서 FTA도 아직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세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FTA에서 관세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감은 없으시죠? 한번 기회를 더 줄까요? 무슨 과예요, 전공이? 호텔 외식 경영? 근데 왜 관세사래요? 답이 없어요, 그 분야가. 관세사는 무역학과만 하는 걸로 좀 하면 안 될까? 무역학과 아니신 분들 많으시네. 왜 자꾸 남의 영역을 침범하세요? 여기 경영학과도 많으시죠. 경영학과는 회계사 하시고, 법학과 하면 저기 로스쿨 가시고 하셔야지. 참. 예, 아무튼 그 FTA는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FTA는 국가끼리 서로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WTO는 우리가 다자간 협정이라고 불렀어요. 알고 계시죠? 예, 여러 나라가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건데 답이 안 나와요. 다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노답이다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국가랑 이제 나는 어떤 관세 협정을 맺겠다라고 하게 된 게 이제 양자간 협정이 FTA예요. 그러면 관세를 서로 이제 감면해주거나 없애주는 게 FTA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관세가 없어지면 관세사는 뭐 먹고 삼? 망하는 거 아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관세가 없어지면 관세사는 뭐 먹고 살죠? 여러분들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러네? 이럴 거예요. 그럼 지는 건데. 예. 관세사는 이름에 관세가 있지만 딱히 뭐 관세를 계산해 주는 업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통관 업무를 여기 나온 것처럼 다 대행해 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FTA가 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관세는 없어질 수 있지만 통관도 없어지나요? 예, 통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는 거죠. 관세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통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칠레랑 처음으로 이제 FTA를 했는데, 칠레산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세를 부과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물품이 칠레, 메이드 인 칠레가 맞는지, 원산지 문제가 되게 중요해지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뭐 어떤 원산지 문제다 그러면 이제 중국산 뭐 농수산물이 뭐 원산지가 둔갑이 됐다, 한약재가 둔갑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FTA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출 물품도 되게 중요해져요. 왜냐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관세 그 혜택을 받으려면 메이드 인 뭐가 돼야 돼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야 되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국내 공장이 많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공정을 바꿔야 되나?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아니면 그냥 인건비가 싼 그쪽에 공장이 계속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관세사들이 컨설팅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산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출 물품. 아무튼 그런 것들을 관세사들이 하고요. 자, 그래서 관세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집니다. 그래서 3월 말에 한 번 시험 보고 1차 보고 6월 말에 이제 2차를 보게 되는데, 뭐 최근 한 2, 3년간은 3월, 6월에 시험이 있었는데 그전에 또 4월 초, 7월 초였거든요.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바꿔서.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 1차는 그 정도의 시험을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2월 중순쯤, 2월 초나 2월 중순쯤에 원서 접수합니다. 시험 접수. 이거 깜빡하시는 분들 꽤 돼요. 공부에 너무 몰입을 하셔가지고 시험 접수를 안 하셔가지고 좀 허탕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이어리에 꼭 기재를 해 놓으시고, 자, 시험 과목은 1차도 4과목, 2차도 4과목인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 1차는 여러분 객관식이죠. 오지선다형이고, 여기 보시면은 각 과목별 40점 이상 꽈락 없이 평균 60이면 합격을 하고요. 2차도 4과목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논술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술에 더 가깝죠. 논술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을 쓰라는 거지만, 서술은 어떤 사실을 쓰라는 거기 때문에 서술에 더 가깝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규정상으로는 2차도 절대평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대평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예요. 관세사에 합격하면 뭐 먹고 사나요? 예, 어디 가나요? 많이 질문하시는데 거의 95%가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취업을 하는 게 거의 9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계사도 회계법인이 있고 뭐 변호사도 법무법인이 있듯이 관세사도 이제 관세법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채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합격만 하시면 비자발적인 실업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합격이나 하시면 됩니다. 자꾸 저한테 와서 합격하면 저 어떡하죠? 제가 나이가 30대인데 40이 좀 넘었는데 취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전 다 뭐라고 그럴까요? 합격이나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 심지어 한 3년 전에 42살인 애를 둘이 있는 가정주부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합격을 하긴 했는데 취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제가 범띠거든요. 혹시 그 범띠 있어요? 네. 범띠 그 여성분들이 되게 세요. 세거든요. 예. 아무튼 그 범띠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쪽에서 겁이 좀 있었지만 막상 이제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마침 그 법인 대표도 저랑 친구였어요. 제 친구인데 법인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슬쩍 얘기했죠. 그 법인 대표도 범띠고 하니까 어떻게 좀 잘 좀 얘기해봐라 그랬는데 이제 면접을 딱 보러 가가지고 있다가 뭐 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아무 말 못하잖아요. 쫄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손을 들었대요. 저 할 말 있습니다. 네 뭐죠? 제가 비록 나이 많지만 대표님도 범띠라면서요. 저도 범띠인데 호랑이 기운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합격 해가지고 진짜 합격했어요. 예, 42살 먹어도 합격 다 합니다. 그것도 큰 법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라든가 뭐 전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개념치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만 하라고요? 합격이나 하세요. 예, 다른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가는 곳이 통관취급법인이라고 관세법엔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종합물류기업, 예, 뭐라고 뭐 CJGLS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성업체 있죠, 페덱스라든가 DHL 아니면 뭐 글로비스 다 아시죠? 판토스, 범한 판토스. 뭐 그런 기업들에서도 이제 관세사를 채용해서 자신들이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관세사들이 이제 가기도 하고요. 뭐 페덱스나 DHL 취업하게 되면 어디서 근무하게 될까요? 예, 영종도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되게 좋을까요? 영종도? 비행기가 막 활주로가 우와 막 처음엔 좋아요.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까요? 관세사 사이에서는 유배지라 불러요. 대리기사님도 안 와요 거기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데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대기업도 관세사를 가끔 뽑아요. 가끔 뽑는데 경력직을 뽑기 때문에 신입관세사는 별로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고 보통 이제 대기업을 가시는 분들은 관세법인이나 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쪽 업체에 이제 눈에 들어서 자네 우리 회사로 올 생각 없나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잠깐 갔다 다시 또 돌아와요. 예, 어차피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뭐 어떤 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뭐 화려할 수는 있겠으나 거기 들어가는 순간 관세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기업의 대리 과장일 뿐인 거지 관세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자기 일 하고 싶어 다시 나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 관세직 공무원 가산점을 몇 점이나 줍니까? 5점이나 줍니다. 공무원 되게 치열한 거 아시죠? 점수가 커트라인 0점 몇 점 차로 떨어지고 붙고 하는데 거기에 가산점 평균 5점을 준다는 건 되게 커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무원이 목표이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공무원을 하려고 관세사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또 봐요. 전 국사 공부 다시 하라면 그냥 차라리 죽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관세사가 돼서 일을 하다가 그래 공무원이 최고다라고 해서 이제 관세사 하시다가 이제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7급 관세사 같은 경우 7급 관세직 같은 경우는 한 10명에서 15명밖에 안 뽑아요 1년에. 근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관세사 자격 소유자고 나머지 반은 국가유공자. 그래서 결론은 가산점이 없으면 7급 공무원은 힘들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법무법인, 회계법인에서도 관세사들을 뽑긴 합니다. 근데 그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그 심사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자, 세관에서 당신네 세금을 여태까지 적게 냈으니 2천억 내세요 라고 하면 알겠어요 하면서 2천억을 순순히 낼까요? 아니면 한번 앙탈을 부려볼까요? 한번 앙탈을 부려야 되죠. 아닌데 그거 아닌데 내 말이 맞는데 이러면서 막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내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누구를 시켜요 처음엔?
이제 관세사를 통해서 행정 심판 같은 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인용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송 대리는 누구밖에 못해요? 변호사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관세사하고 그 법무법인하고 같이 이제 코웍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법무법인에서 아예 관세사를 뽑기도 하는데, 근데 법무법인에서 뽑는 관세사들은 보통 전직 뭐 관세청 세관장 출신의 고위 공무원 출신, 예, 뭐 대관 그런 관계를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뽑아서 일반 관세사들은 잘 안 뽑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회계법인은 좀 많이 뽑습니다. 법무법인 많이 안 뽑지만 회계법인은 좀 많이 뽑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닌 게, 아까 가격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수입 그 세액이라든가 어떤 가격 심사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쪽은 누가 더 잘 알아요? 관세사보다는. 네, 회계사들이 숫자에 조금 더 세거든요. 규모도 크고. 그리고 아까처럼 FTA 컨설팅이다 그러면 가서 그냥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까지 개발해서 구축해주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몇 억짜리 막 프로젝트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관세사들이 아직까지는 회계법인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밀리는 경향이 있지 않은데, 그래도 뭐 앞으로 좀 잘 되겠죠. 관세사도 크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벌써 오래됐죠. 그 알파고인가 뭔가가 우리 이세돌 그죠? 구단하고 바둑 두고. 근데 그 사이 알파고가 또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대요. 그 몇 년 사이에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알파고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알파고 때문에 앞으로 많은 뭐죠? 그 직업에도 변화가 생길 거다. 없어질 직업 1위에 회계사 세무사 올라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관세사는 어떤가요? 라고 많이 질문하셨는데, 다행히 그 고용노동부 산하연구기관에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2017년에 여긴 경년제로 이제 그걸 발표하는데, 직업 전망 관세사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행히 안 보이시겠지만 다소 증가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알파고도 우리를 어쩔 수 없대요. 어떻게 못한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산지 표시 증명, 원산지 증명 시스템 구축, 뭐 이런 컨설팅 업무가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HS 코드와 판단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HS 코드라는 건 처음 들어보셨죠? 관세사 시험에만 있는 과목이고,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수출입되는 모든 품목에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0101이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산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 죽은 말은 거기 안 들어가고.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코드에 따라서 세율도 정해지고 수출입 요령도 정해지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은 사실 기계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뭐 여러 가지, 예, 그걸 봤을 때 관세사가 조금 증가할 것 돼 있고, 부정적 측면은 개인 통관이나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세사 업계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개인 직구는 사실 관세사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건 뭐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 직구 해보셨어요? 세관에서 전화 받으셔 보신 분. 세가슴이라 아직 그 정도까지는 크게 안 질러봤구나. 네,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세금만 내면 되긴 하는데, 얼마까지가 면세죠, 여러분? 개인 직구는? 네? 200불인가요? 관세사님 저도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전 150불로 알고 있었는데, 네, 150불이 맞을 거예요. 예. 네. 아무튼, 네. 자, 저희 이제 학원의 좀 교수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는 과목별로 두 분씩 계세요. 그래서 관세법은 구민의 관세사님하고 임혜진 관세사 두 분이 관세법을 강의하시고, 무역영어는 이제 저하고 유샘나 관세사 두 명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수강 신청하실 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 예, 두 과목을 함께 하고 있어요. 유지원 회계사가 있고, 그다음에 회계학의 김성수 세무사인데 여기 회계사로 잘못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경신 세무사님이 내국소비세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강 신청하실 때 좀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2차 교수님들은 이제 한 분씩 계세요. 관세법의 재가련 관사님. 어떤 친구들은 자꾸 성이 제시고 이름이 가련근이냐고. 아니에요. 성이 제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천희 관사님이 관세율표, 그 다음에 관세평가 김병수 관사님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실무는 두 분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건수 관세사, 최재순 관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타이틀이 있어요. 최건수 관세사는 20회 수석 합격자고, 최재순 관세사는 기수가 안 나왔는데 한 22기인가 그럴 거예요. 최연소 합격자. 예, 다 타이틀이 좀 있습니다. 저도 최연소를 할 뻔했는데 3개월이 늦어서 못했어요. 예, 전 99년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16기 관세사거든요. 16기면은 굉장히 좀 원로 측에 들어가요. 일반 관세사 층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오지산다형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1교시 80분, 2교시 80분, 과목별로 몇 문제씩? 40문제씩. 그럼 1분당 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시간은 어떻다? 여유가 있다 없다? 잘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80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1교시에 이제 관세법과 무역령을 보는데, 관세법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FTA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한 5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FTA 특례법은 연말이나 연초에 따로 특강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관련된 법들, 세법들이 연말에 개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특강으로 여러분들 무료니까 와서 들으시면 되고, 절대 제끼지 마세요, FTA. 무슨 말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역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협약이나 국제규칙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고, 뭐 무역실무나 이론과 관련된 게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무역령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아니면 영어 공부 손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뭐 성문이나 뭐 맨투맨 한번 보고 와야 되나요?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무역령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별개의 개념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교시는 그래도 좀 해피한 시간이었고, 예, 1교시 끝나고 화장실은 시끌시끌해요.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예, 아직까지는 뭐, 야, 2번 몇 번이었어? 아, 나 2번 찍었는데,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 이제 2교시 이제 내국 소비세법하고 회계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다고 알고 계세요? 예, 회계학. 회계학은 53% 정도가 꽈락이었어요. 예, 40점을 못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학원을 안 다닌 게 아니에요. 학원을 들어도 떨어져요. 여러분들. 이 국가적, 여러분, 회계사나 세무사 학원 다니면 다 붙어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 예, 만약에 학원에서 우리 학원만 들으면 다 붙어요. 이건 거짓말이죠. 90명밖에 안 뽑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앞으로 공부 시간에 한 50%는 할애를 하셔야 될 거예요. 1차 공부할 때. 자, 내국소비세법은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텐데, 일반 분들은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만 부과된다고 아실 텐데, 수입되는 물품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것도 붙고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옛날엔 특별 소비세라고 그랬죠. 어떤 사치품, 고가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술 좋아하십니까? 예. 왜 술에는 세금을 많이 붙일까요? 짜증나게. 그죠? 예. 그래서 주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관세와 좀 상반되는, 예, 조세다 해가지고 내국 소비세라는 다른 별칭이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세법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자, 회계학 같은 경우는, 회계학 있어요? 회계학과 전공? 회계학과 전공 없나요? 예. 자, 재무회계가 30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가 1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를 아예 또 제끼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재무회계 30문제에서 뭐 한 5, 6점을 올리는 것보다는 제로 베이스에서 원가회계를 해가지고 5, 6점 올리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일 거예요, 아마도.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FTA 특례법이라든가 원가회계를 절대 제끼시면 안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또 앞으로 5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자,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과목별 강사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긴 하는데, 과목의 특징을 먼저 보면 관세사의 주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이다. 그죠? 관세법이니까. 1차, 2차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1차 때 관세법을 봤으니까 2차 관세법은 쉽겠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더 미궁으로 빠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 일단은 우리가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법률에서 어떤 제도라는 건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고, 뭐 입법 취지라고 그러죠.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2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분야별로 연계성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되어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관세법이 공부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1차가 어렵진 않은데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좀 사람을 짜증나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항은 중요하니까 관세청장이 승인을 내줘요. 어떤 사항은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세관장이 해줘요. 근데 그게 승인이 있고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거는 수입 신고일로부터 며칠 내, 어떤 건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며칠 내, 이런 게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런 객관식 문제 때문에 좀 많은,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한 게 관세법이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 놓으면 가장 많이 이제 평균을 높여주는 과목이 무슨 과목?
네, 관세법입니다. 무조건 90점은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참고로 저는 95점 맞았습니다. 자랑 아니에요. 되게 쉬웠어요. 저 볼 때. 여러분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설명 때마다 하는 거 한번 맞춰볼래? 제가 풀었던 문제가 이게 있었어요. 갑이라는 회사가 밀수입을 하였다. 이 회사에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1번 밀수입제, 2번 밀수출제, 3번 부정수입제, 4번 부정수출제, 5번 부정환급제. 답은 진짜 이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시험을 보다가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해서 저도 별표를 치라고요. 예, 좀 밀어놨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려고. 이건 이럴 리가 없다. 해가지고 고민해도 이건 그게 해서 밀수입제 하고 체크를 했는데 다들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즘엔 그렇게까지 쉬운 건 안 나오지만 아무튼 관세법은 여러분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고. 자, 무형영어. 자, 무형영어는 뭐 무형영어 검정시험,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에도 무형영어가 있잖아요. 그런 쪽하고는 약간 핀트가 좀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제협약, 국제규칙에서 시험이 나오는데 달리 말하면 시험 범위가 있는 영어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 됐죠? 시험 범위가 있는 영어 시험인데 시험 범위가 어때요? 많아요. 다 볼 수가 없고 봐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몇 점? 100점은 아니죠. 평균 한 60, 70점은 맞으면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협약을 좀 많이 봐서 눈에 익혀놓기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게 무형 영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과목 특징에 보면 국제협약 대다수의 국제협약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돼 있고, 나중에 무형영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실무하고, 그러니까 협약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본 바탕으로 실무를 많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약 원문을 보는데, 협약 원문도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이걸 술술술 다 독해가 된다라고 하면 제일 행복한 거고요. 그게 아니면 자주 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기억했던 거랑 다르네 라고 해서 그냥 풀면 돼요. 그냥 점수는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무형영어도 영어가 약하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실 과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내국소비세법. 얘네들은 뭐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효자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내국소비세법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공부할 때. 회계학은 어렵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무형영어는 영알못이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관세법은 또 재밌어요. 과목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게 되는데, 내세법은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얇아요. 뭐 이거 뭐 얼마 안 되네, 좀만 하면 되겠네 라고 자꾸 미뤄요. 미루다가 한 1월쯤 돼서 내세법 한번 볼까 라고 하는데 내용이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내세법 갖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 과목을 좀 고르게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목을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내 과목을 그냥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골고루.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밑에도 나와 있지만 여긴 없구나. 양이 적어요. 양이 적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학 과목은 시험 보러 갔던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30명 정도가 한 교실에 들어가거든요. 시험장 실제 가면. 그러면 한 10명은 이미 노쇼예요. 노쇼 많아요. 여러분, 응시를 안 해요. 접순하고 응시 안 오는 애들 한 10명은 돼요. 그럼 20명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회계학 문제 풀어야 되니까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뭘 두들겨야 돼? 계산기를 두들겨야 되는데, 그 20명 중에 계산기 두들기는 애들이 5명밖에 없더래요. 연습 문제는 되게 학원에서 되게 잘 풀었는데, 환경이 바뀌는 데서 좀 다른 유형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머리가 그냥 하얘져요. 뭐 그런 경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는 무조건 반복이에요.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뭐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건 딱히 없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과목은 그냥 기본 이론만 들으시면 돼요. 근데 회계학은 회계원리라는 그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회계원리. 무료 강의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듣고 기본 이론 들어오시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만약 그 안 듣고 오면 유전회계사가 화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80분씩 2교시 하고 그냥 집에 온다고 그랬죠. 네, 집에 와서 점심 먹을 수 있어요. 2차는. 근데 2차는 80분 시험을 지금 하루에 다 몰아보기 때문에 4교시를 보기 때문에 아침 9시 한 반부터 거의 5시까지 계속 써야 돼요. 하루 종일 뭐 써보신 적 없죠? 그 손가락이 뒤틀리는 아픔 모르시죠? 예, 쓰긴 써야겠고, 처음에는 이제 팔하고 어깨 힘으로 쓰는데, 이게 이제 팔뚝에 힘이 빠지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써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고통의 시간인데, 일단은 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 무역실무 이렇게 4과목이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있나요? 이거 답안지? 안 들어있었나요? 네. 요게 실제 답안지예요. 요게 이제 한 과목당 하나씩 일단 줍니다.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면 앞에 이렇게 연습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50점짜리는 양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무작정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차나 구성 같은 걸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연습하라는 연습지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22줄이고 몇 페이지래요? 16페이지. 16페이지면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은 이거 한 권은 가득 채웁니다. 글씨가 빠른 친구들은 2권도 써서 내요. 그렇기 때문에 80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2차는 어느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가야 되느냐? 문제를 딱 받아 들었을 때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뭘 써야 될까, 어느 정도의 양으로 줄여 써야 될까가 이게 예상이 안 되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툭 치면은 그냥 자라락 막 쓸 수 있는 정도가 기계가 돼야 이걸 80분 안에 다 채울 수 있고, 여러분들 시험, 학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안지 앞뒤로 다 채우는 친구들 많지 않죠? 별로 없더라고요. 학교 가보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거고 80분에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2차 공부량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려운데 하지 말까요? 다들 근심 어린 표정인데 하지 마요. 그냥 누가 하래. 예, 힘들지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래서 관세법 2차는 FTA 특례법은 안 들어가요. 2차에는. 그래서 여기는 환급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세 환급. 그 다음에 2교시 아까 얘기했던 HS, 이제 영어로는 HS 협약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관세 율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교시에는 관세 평가. 그러니까 세율 같은 것들이 이제 FTA라든가 WTO를 통한 시장 개방을 통해서 세율이 다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에서 이제 큰 게 뭐냐?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 수출업자가 우리 삼촌이에요. 내가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가족 DC를 받아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물품보다 수입 가격이 현저히 낮잖아요. 그럼 그거를 국가에서 인정을 해줄까 안 해줄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아니면 두 업체 간에 뭐 채무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쟤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까지 포함해가지고 물품 가격을 조금 더 좀 덜 줬다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깎아준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고민하는 게 관세 평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공부 열심히 해놓으시면 나중에 현업 가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자, 무역실무. 무역실무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이 두 과목이 또 들어가 있어서 무역실무가 올해도 그랬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좀 힘들었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역실무하고 무역영어는 공통점이 뭐냐면 시험 범위가 없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관세법이라는 건 법전이 시험 범위잖아요. 근데 무역영어, 무역실무는 시험 범위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무역 관련된 거는 다 무역실무 범위고 그 중에 영어로 되어 있으면 다 무역영어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쫓아다닐 수는 없고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60, 70점만 안정적으로 나오면 성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를 좀 이제 해드릴게요. 2009년부터 여기 나와 있는데 2009년이면 딱 10년 전? 10년 전, 9년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1차 시험 접수한 사람들이 한 1,600명? 응시생이 1,100명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1차 접수자가 3,200명 정도? 그것도 준 거예요. 2015년에는 4,000명에 육박했어요. 1차. 그리고 이제 노쇼가 보통 한 6, 7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온 건 2,400명이 왔고 그 중에 이제 1차 합격자가 그러니까 2,400명 중에 900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한 40% 이상, 40% 정도 되나요? 30%인가? 예. 그래서 1차 합격은 어느 정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거의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2차가 되겠죠. 그래서 2차는 지금 1,372명이 올해 시험에 응시를 했고, 시험에 응시를 했고, 시험장에 나왔고, 이제 합격을 한 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몇 명? 91명. 그러니까 경쟁률이 15대 1이에요. 작년에 16대 1이고. 그래서 2차가 정말, 험난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는 객관식이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도 보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내가 평균이 70, 80 나온다. 그럼 되게 안심이 되잖아요. 내 어떤 좌표가 있고. 근데 이 주관식 시험은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내가 정말 죽어라 했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90명이 있다면 난 떨어지는 거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면 충분하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죽어라 해야 돼요. 끝까지. 예.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되게 재밌는 짤이라고 그러나? 예. 어떤 공무원 학원에 유명한 강사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합격생과 불합격생의 차이 아세요? 불합격생. 암기가 안 된다고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외우냐고 물어본다. 합격생. 암기가 될 때까지 계속 본다. 불합격생. 공부 몇 시간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 합격생. 최대한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한다. 차이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고민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시간 투입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 합격 1차 보시면은 3,149명이 시험 접수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0명 정도가 노쇼를 했고, 679명 나오죠? 그래서 합격률이 37.95% 나왔고요. 자, 1교시, 요 관세법 무형영어가 1교시잖아요. 2,461명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1교시 끝나고 그 사이에 또 몇 명 갔어요, 집에. 그래서 2,454명이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나오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꽈락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48%. 그래도 50%가 회계학 꽈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려운 게 37%의 무형영어. 그 다음이 이제 내국소비세법 17%, 그 다음 관세법이 8%. 예.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과목들을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차 합격자 성별 현황인데 남성이 조금 많아요. 561명, 여성이 373명. 근데 2차 합격자는 거의 5대5예요. 2차 합격자는. 여학생들도 꽤 많이 붙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자, 저희가 지지난주에 합격자 축하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해요. 예. 겁나 먹어요. 그래서 하루 밥값 술값이 한 1,200 나와요. 왜요? 관세사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시시껄렁한 호프집 안 가고 1차로 여기 연회장 빌려서 막 하고요. 그 밴드가 아니 뭐라 그러죠? 띠리리리리 뭐 그런 거 오케스트라까지 하면 그런 음악 틀어놓고 하고 2차는 루프탑을 빌려가지고 통째로 빌려갖고 막 해요. 합격하면 다 올 수 있어요. 예.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그런 합격자 축하연 자리에 올 때는 남학생들은 그냥 학원 오던 그 복장 입고 그냥 오는데 우리 여학생들은요 제가 못 알아봐요. 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오는데 예, 여학생들은 아주 신나서 오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보면 남성이 49명, 여성이 42명. 네, 그래서 남자가 조금 많네요.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5대5였고, 자, 연령별 비율. 일단 여기 보시면은 평균 연령이 27.25세예요. 작년에 26세쯤이었는데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 자, 연령별 비율은 20대가 74%, 30대가 25%. 작년에는 40대가 한 명 있었는데 올해는 40대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다음 유해와 동차 비율. 자, 빨간색이 동차고요. 유해가 파란색이에요. 60%. 그럼 당연히 유해가 유리해요? 동차가 유리해요? 당연히 유해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실 때 동차를 목표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인 거죠. 일단은 유해로 합격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험기간 24개월 미만 17명. 그 다음에 36개월 미만이 36명. 그 다음에 48개월 미만이 17명, 48개월 이상이, 이분들 정말 박수 쳐드려야 돼요. 48개월이면 여러분 횟수로 치면 5년이잖아요. 그래서 15명. 그래서 장수생 비율이 조금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관세사 시험은 3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건 딱 그겁니다. 여러분이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요. 그럼 그 해 2차 말고 그 다음에 2차 볼 거 아니에요. 붙으면 제일 좋고 만약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 한 번 더 해봐야죠. 3년차 동차. 거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쭉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물론 여기도 장수생들 많이 붙잖아요 하겠지만 정말 저 비율에 따지면 정말 저거는 굉장히 낮은 거고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계속 그냥 유지만 돼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얘기 들어봤죠?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 가는 거 본 적 있어? 거의 없지 않아요? 비슷한 수준만 가도 잘한 거라고 안 그래? 예, 똑같아. 공부 오래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장수생이 되다 보면 나이가 먹어가니까 자꾸 다른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해서 효율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3년 안에 무조건 끝내는 게 목표. 3년 안에 끝내는 분들이 지금 51명, 3명? 예, 53명이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우린 3년 안에 끝냅시다. 내년 1차, 내후년 2차 제일 좋고 아니면 내후년 2차. 예.
됐죠? 왜? 더 할 거예요? 공부가 취미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화이팅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동차생들은 가장 높은 비율이 36개월. 3년차 동차가 제일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년차 동차까지는 좀 트라이 해보고 그게 아니면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게 맞다 싶어요. 그래서 동차는 여기 7명, 8명이 48개월 뭐 이하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별 점수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는 상대평가라, 그리고 그 해마다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점수가 후한분 짠분이 있어서 점수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몇 등 안에 드는 거, 90등 안에 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세법이 아무래도 이번에 좀 점수가 좀 높았어요. 75점, HS가 58점, 관세평가 57점, 무역실무가 올해 여러분들 말을 빌리자면 헬이었어요. 헬. 예. 왜냐하면 관세사의 무역실무는 약간 법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올해 무역실무는 국제무역사나 물류관리사 쪽에 있는 그런 실무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준비를 잘 안 했던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꽈락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도 보면은 무역실무가 꽈락이냐 아니냐로 합격자 불합격자가 이제 난 것 같고,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또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3동차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평균 점수가 61점이에요. 여기 합격자 평균 커트라인이 59.44거든요. 그 친구 평균이 61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무역실무가 39점이에요. 예, 부들부들 떨면서 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를 악물면서 3등차 해야겠죠? 이러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화이팅! 이러고 그냥 보냈는데, 네, 아무튼 그래요. 이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예상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편식하지 마시고요. 자, 학교별 합격자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경희대가 거의 압도적인 1위였어요. 10명. 근데 올해는 좀 평준화가 돼서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대가 5명씩 나왔습니다. 충남대가 좀 의외였어요. 이번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충남대 혹시 있어요? 없나? 네. 자, 그 다음에 4명 배출한 학교가 건대, 성대, 숭실대, 인하대, 한양대가 이제 4명씩 나왔고, 이제 시립대, 숙명여대가 이제 3명, 전남대까지. 경기대, 광희대, 고려대, 국민대, 뭐 단국대 뭐 쭉 해서 2명씩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격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서울에 있는 좀 약간 상위권 대학에서는 관세사를 안 쳐준대요. 합격을 해도 플랜카드 안 걸어준다는 거예요. 되게 서럽대. 그래서 저희가 다 걸어줬어요. 진짜로 다 걸어줬어요. 그 얼마나 한다고 해가지고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걸어줬어요. 그러니까 걸기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다 걸어줬어요. 여러분 살면서 내 이름이 걸린 플랜카드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죠. 회계사 합격, 세무사 합격. 근데 여러분들 이름이 거기 걸린다고 생각해봐. 되게 인스타 난리 났어요. 앞에서 막 이러고 합격자들 되게 기쁜 거죠, 뭐.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에 그 플랜카드 걸릴 날을 좀 기대하며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부를 막 하면 안 돼요. 막 하면 안 되고,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계획이라는 걸 좀 잘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회독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회독. 지금 관세사 수험서가 보통 얇은 게 한 700페이지, 긴 게 좀 많은 게 한 1000페이지 육박해요. 그럼 그 4권을 책을 다 봐야 돼요. 근데 한 번만 봐서 기억이 안 나요. 2번, 3번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걸 돌려보는 걸 회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돌려보신 경험이 있나요? 혼자? 없나? 뭐 영어 공부하겠다고 뭐 영어 책을 사서 도서관 가서 우리가 해왔던 공부는 이런 식이었죠. 영어 뭐 토익 책이든 뭐든 사가지고 사전 꺼내놓고 연습장 단어장 만들어 놓고 자 스타트 해가지고 막 해요. 외우고 쓰고 단어장 만들고. 근데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몰입이 됐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3시간이 지났어요. 되게 뿌듯하잖아요. 와, 몰입했어 막 이러면서 힘든데 오늘 가요. 근데 그 책이 1000페이지짜리인데 오늘 한 3페이지 본 거야. 자, 그 다음날 또 와요. 그런데 어제 한 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어제 한 거 봐요. 그리고 또 오늘 거 똑같은 패턴으로 해요. 그러면 오늘도 한 2페이지 봤어요. 그 1000페이지짜리 언제 다 봐요? 네, 그게 되게 아마추어 공부인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는 단계가 있어요.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외우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해요. 스스로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여기 있지도 않지.
지금 하버드나 어디 예일대 가 있겠지. 근데 우린 되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는 사시도 똑같아요. 사시 공부하는 분들 보면 그 법 책이 1, 2 해가지고 막 1000페이지 되는 책이 20권씩 있거든요. 1차 사시 1차가. 근데 그분들은 능력이 좋아서 그 책을 요리하느냐, 그게 아니라 접근할 때 그걸 처음부터 외우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그 회독을 많이 늘려가요. 처음에는 그냥 이해 아니면 뭐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나 제대로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술술술 넘어가고,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이해가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는 건가. 그다음 세 번째 볼 때는 정리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볼 때는 그때는 암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이게 회독이 팍팍팍 넘어가는데, 우리의 아마추어 공부러들은 다 하려고 그래요, 한 번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이제 세우실 때, 우리의 일단 최종 목표는 내년 1차예요. 그죠? 3월 말이라고 친다면. 자, 그 다음에 단계별 목표가 바로 그 회독의 주기를 맞추는 겁니다. 첫 회독은 한 2달 정도 걸린다 치면 2회독, 3회독제는 한 달 반, 한 달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볼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회독은 내가 언제까지 끊을 거고, 2달 끊을 거고, 2회독은 이렇게 끊을 거고 딱딱딱 끊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럼 하루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되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두 달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관세법을 뭐 다 1회독을 한다면, 모든 과목을 다 하겠지만, 일단은 시간표를, 여러분 주간 시간표는 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학교 시간표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오늘은 뭘 공부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날 그 요일에는 이 과목을 몇 시간 공부할 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시간표를 정해 놔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4과목을 다 보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2과목 아니면 3과목씩 로테이션으로 시간표 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그건 해보면 돼요. 여러분이 해보는 거 해봐서 나한테 맞는 걸로 하면 되는 거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쭉 일주일 해보면 8주니까 관세법이 예를 들어서 한 30번이 들어있다면, 관세법 책이 900페이지라면 한 번 공부할 때 몇 페이지씩 나가야 돼요? 간단하게 계산 안 돼? 900페이지 책을 2달 안에 끝낼 거예요, 관세법을. 근데 관세법을 시간표를 짜는 거 보니까 한 30번이 들어있어, 2달 동안. 그럼 한 번 볼 때마다 몇 페이지 봐야 되냐고. 30페이지 봐야 되죠. 그게 그날 공부량인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그날 쉬면 돼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 10시간 공부해요, 11시간 공부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거 다 끝내면 여러분들 공부 끝나는 거라고. 근데 대부분 1~2시까지 해야 될 거예요, 2차 할 때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쭉 짜 놓으시고, 그리고 공부해야지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외우려고 덤비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처음 1회독 할 때는 그냥 대면식이에요. 무슨 말 이해됐죠? 예. 그래서 너는 이런 과목이니? 소개팅 나갔을 때 대충 알잖아. 취미가 뭐예요?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요즘에도 그런 거 물어봐요. 우리 땐 그런 거 물어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니까 수업 듣고 필기 잘해놓고, 이게 1회독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는 이해, 그 다음에 암기, 이런 식으로 목표만 빨리 설정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원은 일단 기본이론, 이건 1차만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이론 과정이 있고, 다음 걸로 말씀드릴까요? 자, 1차 기본이론은 2달 과정으로 오프라인 기준이에요. 5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쭉 이제 개설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다면 11월부터 들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1월에, 사실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3개월 안에 1차를 합격한다는 게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저는 죽어도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프라인을 꼭 들어야만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모아서 하는 게 단기 합격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2달, 문제풀이 2달, 이 4달 과정을 3달로 압축해서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이걸 들을 필요가 없죠. 지금부터 바로 기본 이론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1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은 11월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문제풀이는 몇 월?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기본 이론을 듣고 나서 복습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본 이론 들으실 때 11월, 12월 달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죽어라 해야 돼요. 공부하다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PC방에서 게임하다 죽었다는 사람은 가끔 나오죠. 근데 공부하다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라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 들으면서 내가 별도로 복습을 해놓지 않으면 문제풀이 들어와서 되게 힘들어져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제가 지금 드릴게요. 문제풀이 전까지 기본 이론 들으면서 몇 회독? 최소 2회독. 그게 목표예요. 무조건. 내용을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2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모의고사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약간 특강식으로 1, 2월 달에 OX반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건 그때 공지가 나면 따로 수강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건데 11월, 12월 달 여기 나와 있죠. 이회동 목표로 일단은 기본서 많이 보셔야 되고 1, 2월 달에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3월 달은 모의고사인데 제가 학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모의고사는 필수라고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까지 해보시고 이제 나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테스트나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모의고사 들어오시면 되는데 모의고사는 개뿔 난 내용도 기억이 안 나라고 한다면 모의고사는 잠시 접으시고 기본 이론 문제풀이를 계속 돌리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남들 다 듣는다고 따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뭐 설명드린 거니까 이것도 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철저한 공부계획과 학습량이었대요. 그리고 암기, 수업의 이해도. 근데 수업의 이해도가 낮은 게 좀 의외긴 한데 합격할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이해를 못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미 없을 테니까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합격할 때쯤에는 뭐 이것보다도 암기라든가 내가 목표한 양을 채우는 게 되게 중요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다다음이죠, 다다음. 여러분. 자, 됐고요. 네. 자, 이제 수석 합격자 이동영 관세사 모시고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아직 수험생이었던 게 얼마 안 돼서 되게 쑥스러워할 테니까.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35회 건세사 시험 합격한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1차 설명회니까 제가 1차 공부 어떻게 했는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어차피 지금 이제 11월부터 공부가 시작될 거니까 아마 1차만 하셔야 될 거예요. 2차 같이 하면 힘드니까 아마 11월이니까 1차만 이제 집중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1차 같은 경우는 특히 학원 강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아요. 2차는 솔직히 자기 공부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원 강의만 듣고 그 복습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60점, 평균 60점 충분히 넘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차 과목은 전부 FTA 학원 강의 들었고요. 다 온라인 강의로 제가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 강의만 듣긴 했는데 일단 관세법 같은 경우는 임예진 관세사님 강의 들었었고요. 임예진 관세사님이 좀 쉽게 가르쳐주세요. 관세법 같은 경우에 처음에 뭐 그렇게 해서 저는 임예진 관세사님 수업 커리큘럼 다 따라서 듣고 그냥 수업 듣고 복습하고 예습은 안 했었어요. 그냥 수업 듣고 그거 복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는데 이제 기본 말고 이제 기본 다음에 문풀 할 거예요. 아마 객관식. 그래서 그 문제풀이 했던 그 문제만 많이 풀어도 관세법은 충분히 80점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FTA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같은 경우는 5문제에서 아마 8문제가 FTA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과목이 부족하면 그거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데 관세법만 충분히 하셔도 FTA 그 문제는 찍어도 한두 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법에 더 집중하셔서 한 80점 목표로 하면 80점 맞을 수 있어요. 관세법은 다른 1차 과목에 비해서 좀 쉬운 편이라서 그렇게 해서 관세법은 그렇게 임예진 관세사님 수업 들으면서 공부했고요.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 영어에 되게 자신이 없어서 오히려 회계보다 더 어려웠었거든요. 처음에. 왜냐면 이게 무역이란 단어조차 저 생소했는데 그걸 영어로 봐야 되니까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그 김용원 관세사님 지금 대표님 그 수업 들었고 그 기본 그것도 문풀 모든 커리큘럼 다 따라서 들었어요. 그랬는데 일단 3대 요즘 물론 문제가 3대 협약 위주로 안 3대 협약 비중이 약간 줄어든다고 말은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3대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3대 협약 그리고 열심히 외우면 그거 2차 때도 도움 많이 돼요. 왜냐하면 2차 때 그 3대 협약 한글로 다 외워야 되거든요. 어차피 2차 때 다 외워야 돼요. 그거. 그래서 1차 때부터 그 무역영어 할 때 그 영어랑 그 한글 번역본 같이 보면서 좀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2차 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 역시 그 수업 잘 듣고 복습만 하시면 돼요. 1차는 솔직히 그냥 수업 들은 거 복습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역영어는 나중에 이제 무역 실무가 있으니까 그거 대비도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역 실무는
60점이 목표였었어요. 1차 공부할 때. 영어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근데 아마 영어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좀 점수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무역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혹시 영어에 자신 없다 하면 그 무역 영어를 한 목표를 좀 낮춰서 어쨌든 1차는 60점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수험 기간이 길어서 첫 번째 1차 공부할 때는 이경신 세무사님 거 들었고, 그 3동차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 그 강의 수가 좀 유지원 회계사님 수업이 좀 강의 수가 이경신 세무사님 좀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거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 내세법은 아까 관세법이 80점이 목표로 하시면 된다고 했죠. 내세법도 충분히 그 정도 맞을 수 있거든요. 아무 배경 지식이 없어도 수업 듣고 문제만 잘 풀면 그 커리큘럼 따라서. 그러니까 1차는 딱 그렇고, 회계는 모두의 이제 관심 대상이잖아요. 대부분 40점만 넘자 막 2주인데, 여기 솔직히 저는 유지원 회계사님 수업 들었거든요. 수업 다 듣고 전 솔직히 유지원 회계사님 강의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재밌어요, 강의가.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그게 쉬는 시간이었어요. 회계 수업 듣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농담이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되게 오래전에 수업 들었는데도 아직도 그 농담도 기억나고, 그 회계사님 딸 이름도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고, 그 딸 이름이 그 교재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대로 따라갔더니 저는 회계는 오히려 한 7, 80점 나왔거든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 수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3동차 때도 그렇고 뭐 첫 번째 1차 할 때도 회계 점수는 항상 그렇게 높았었고,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높았는데, 제가 경영학과를 나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언어 문화 그 인문학 전공자인데도 회계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 수업만 따라갔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솔직히 처음 혹시 기본부터 시작하시는 분은 기본 때는 이제 그냥 수업 듣고 이러이러하다 하고, 어차피 문제풀이 들어가면 다 까먹은 상태일 거예요, 아마 그 기본 들었던 게. 근데 이제 문제 풀면서 그 문제 푸는 스킬이 다 객관식 어쨌든 그 답을 골라내는 거니까, 그 충분히 그 몰라도 골라낼 수 있는 그 스킬들이 이제 강사님들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다 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객관식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4월달에 시험이니까 한 1, 2월달부터 문제 풀려 3월달부터 이제 모의고사식 또 객관식 풀 거란 말이에요, 학원에서. 그게 이제 양이 되게 많아요. 8번인가 하면은 꽤 많은 문제를 풀어보게 되죠. 거기서 제가 봤을 때 크게 실제 시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벗어나면 그 문제 틀리면 되죠. 어차피 저희 60점만 넘으면 1차 합격하니까. 그렇게 목표로 공부하시면 1차 공부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 1차 일단 지금 시기는 1차만 집중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혹시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도 1차는 이제 좀 더 1차의 비중을 많이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회계학 같은 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1차를 합격해야 2차도 볼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차 지금 설명해 오셨으니까 1차는 진짜 학원 커리큘럼만 따라가고 그냥 그 선택한 거 그대로 따라가면 1차는 진짜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원 커리큘럼 따라서, 특히 2차는 솔직히 좀 많이 자기가 좌지우지 되는 게 있는데 1차는 그냥 그 커리큘럼만 쭉 따라가도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1차는 물론 60점이 커트라인이긴 한데 저도 꽤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도. 그냥 그러니까 학원 수업만 충분히 들으셔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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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네. 저는 1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가진 않아서 2차 때보다는. 근데 그냥 하루에 전 과목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뭐 두세 과목씩 로테이션을 돌린 게 아니라 하루에 전 과목 다 봤어요. 조금이라도. 그냥 예를 들면 회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봐야 되면 하루에 각 파트당 한 문제씩은 풀어보자 하면은, 만약에 제가 파트가 몇 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에 10개 파트라고 하면 10문제만 풀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전 과목은 다 봤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객관식 문제풀이니까 한 파트당 몇 문제 조금씩만 풀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 과목 다 보려고 했어요. 하루에 무조건 뭐 두세 과목 이렇게 로테이션 돌린 게 아니라 저는 전 과목 하루에 다 보려고 노력했어요. 네, 특히 회계는 하루도 안 빠졌어요. 이게 휘발성이 강해서 무조건 한두 문제는 풀어보자. 적어도 한 문제 파트당.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시면. 네. 저요?
아니요, 강사님이 가르쳐 준 건 하나도 안 지켰어요. 예. 근데 그게 시간이 모질라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실제 시험 때는 시간이 모질라서 못 푼 문제는 있었어도 이게 제끼면 위험한 게 그게 물론 제끼는 게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은근히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고 오히려 재고자산 거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예를 들면 막 현금 흐름표 아마 여러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마 그쪽이 어렵나? 다고 느끼시나?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문제가 더 쉬워버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껴버리면 문제가 쉬웠는데 못 풀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이 제끼는 걸 더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또 있으시면. 네. 아니요. 저 1차는 다 인강으로 들었어요. 온라인 강의로. 근데 네? 문제풀이 근데 이게 좀 1차 같은 경우는 좀 온라인 강의가 단점을 말씀드리면 프린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인쇄비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잉크비가 많이 들긴 했는데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강의 올라면 거기 업로드 되잖아요. 문제를 일단 뽑아서 제가 먼저 풀어보고 수업 들었어요. 강의를 먼저 일단 풀어보고 강의 듣고 풀어보고 강의 듣고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는 3동차 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답만 틀린 것만 빨리 틀린 문제만 확인했었어요. 맞은 건 확인 안 했고. 근데 어쨌든 문제를 제가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네. 3대 협약은 솔직히 좀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물론 다 외우진 못했지만 다 외우려고 노력은 했고 3대 협약 이제 나머지 부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김용원 간세사님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문제만 봤어요. 교재 딱 중요한 그 괄호 막 쳐져 있는 그런 것만 봐도 실제 시험 때 똑같이 나오는 경우. 저 때 정확히 제가 좀 수험 기간이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막 그때 당시에 무슨 하여튼간 배에 무슨 선 그런 거 막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문제 보지도 않고 찍어서 맞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문제풀이 교재 문제 많이 많거든요. 그것만 봐도 충분한 것 같아요. 무형 영어는. 왜냐면 어차피 60점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네. 죄송한데 잘 안 들려가지고. 인터넷 강의 네. 11일부터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강의를 네 과목을 아예 한꺼번에 다 들으셨어요? 아니면 두 과목? 문제풀이 저는 무조건 다 네 과목 같이 했어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뭐 무슨 두 과목 끝내고 두 과목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조건 네 과목을 그냥 동시에 다 했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건 본인 선택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두 과목하고 두 과목 예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앞에 두 과목이 불안할 것 같아서 그냥 전 과목 다 같이. 저는 2차 때도 전 과목 그냥 하루에 무조건 조금씩은 다 보자고 공부했고 1차 때도 똑같이 전 과목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얘기 잘 들으셨나요? 저래 봬도 유부남이에요. 애가 둘이었나? 예. 둘째가 최근에 태어났다고. 올해 시험 못 붙었으면 자기 큰일 날 뻔했다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은 다 하셨죠? 뭐 또 따로 뭐 질문 시간 따로 하도록 하고 오늘 그 수강 설명회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프로모션을 적용해가지고 오늘 접수하시는 분들한테는 49만 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많이 하던데 없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여러분들 그 네이버 접수 있잖아요. 예약번호 그걸 해가지고 이제 강의 할인권을 저희가 드립니다. 학원 접수 번호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0% 할인권 3명, 그 다음에 50% 할인권 2명, 100% 할인권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한테 현금을 꼭 타세요. 학원 접수한다고. 그리고 예, 요긴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0% 할인 대상자를 3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만 번호가 너무 긴데? 끝에 번호가 0034. 접수 번호가 내 강의실에 들어가면 있답니다. 학원 홈페이지. 예. 0034 있어요? 예, 나오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30%라 그런가? 네. 자, 또 다른 30%. 끝에가 0181. 0181. 없으시고요. 0209. 0209. 없으시고요. 0185. 없으시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아, 찾고 있다고? 그럼 지금 부른 분들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네? 큰일 났는데 이거. 아까 뭐였죠? 30% 받은 분이 뭐였죠? 0034였나? 벌써 4개를 뽑아놨는데. 다 찾으셨어요? 기다려요. 어떻게 해요? 불러요? 예, 하나가 0209, 0181, 0252, 0185. 없네. 괜히. 자, 그 다음에 네, 0252 아니에요? 0143. 아, 네, 축하드립니다. 0060. 아, 네. 저쪽에. 자, 이제 50%입니다. 0092. 0092. 없고. 0220. 아, 네. 0125. 없고요. 0037. 없고요. 김건 씨, 김건. 아, 나 진짜. 아, 이름 듣고 나오는 거예요? 네. 축하드려요. 네. 자, 드디어 마지막 100% 예, 왜 제 목소리가 떨리죠? 네. 할인이고. 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뽑아 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이요? 좀 약한데. 예, 예전에는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었는데 인천은 예, 짜져라. 난 더 멀리서 왔다. 어디? 울산이요. 와, 맞나? 자, 어디예요? 부산이요. 부산이 멀어요? 울산이 멀어요? 부산이 멀어요? 인정? 오케이. 자, 그럼 부산 친구가 스톱을 해주세요. 님을 준다는 게 아니었고 본인 뽑을 기회니까 스톱. 네. 자, 이거는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저 친구랑 뭐 반씩 논아서 하든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마지막 끝자리는 9입니다. 예, 둘째 자리는 2. 그 다음에 1. 0129. 없는 거야? 그래요. 이번에는 울산이 한번 해볼래요? 빨리. 예, 그만? 그만은 처음 들어본다. 0087.
아 뭐야 노쇼가 이렇게 많아. 아. 자 이번에 인천 그래요. 인천 한번 합시다. 0020. 오 맞아요. 나오세요. 예. 여러분 배가 아파도 박수는 쳐줍시다. 예. 축하해요. 0020. 자 이렇게 해서 설명회는 끝났고요. 그 접수나 수강 관련해서는 직원분이 설명을 따로 해주실 거고 혹시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그쵸. 11월 달 강의가 개강하면 그거에 찍어서 올라가겠죠. 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관세사한테. 여러분 학원 데스크에 물어볼 질문과 관세사한테 물어볼 질문은 좀 차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 또 질문 없군요. 네, 자 일단 수고하셨고요. 그 접수 관련해서는 여기 학원 직원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